또 한 주일이 지났네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는 참 요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세계의 역사도 참 뒤틀리고 참 불안한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 잘 해결돼서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준비해 오신 거 우리 유 여사님 먼저 해보실까요? 예.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좀 전에 그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저희도 그 전쟁의 그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죠. 그게 내일 6월 25일이면 저희가 살아있는 저희가 평생 잊지 못하는 6.25 그 전쟁의 아픔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75년이면 와 기억하실 분들이 글쎄요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아요. 75주년이면은 그때 5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생존하신 분들 50년에 태어나서도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하죠. 최소한 80세 이상은 돼야 서너 살 돼야지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서너 살 다섯요. 80세 이상은 돼야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 예, 저희가 아마 전쟁을 잊고 산 세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예, 전쟁에 대한 것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그 학도병 이야기를 좀 AI한테 부탁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함께 그 젊은 날의 그 나이로 어린 나이죠. 포항 여중 전투에서 사망한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도시락 1950년 여름 동네 골목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를 팔아 전쟁터에 보낼 총을 마련하시죠. 저는 16 친구들과 함께 포항여중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교복 입은 우리에게 선생님을 대신하여 군인이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는 책 대신 총을, 연필 대신 삽을 들고 전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찬밥에 조기 한 토막, 그리고 흰 보자기 안에 접힌 쪽지 한 장. 살아서 돌아오너라. 죽어도 아버지보다 앞서 죽지는 말아다오. 나는 그 쪽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전우들의 이름처럼 그 도시락 냄새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가끔 포항여중 운동장 옆에 가면 젊은 나의 그림자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형, 우리 학교 가야지. 나는 그날 멈춘 봄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예. 경험도 한 적이 없을 텐데 AI는 어떻게 이렇게. 예,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6.25를 참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그 6.25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교육을 안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점점 6.25를 아는 세대는 줄어들고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6.25를 겪은 국민으로서 참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윤창숙 선생님. 제가 하도 맨날 탑만 해서 이제 좀 지겨우시죠? 그래도 뭐 하여튼 제가 탑에 대한 거는 끝까지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석가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가탑은 불국사에 있는 것으로, 우선 석가탑을 세운 석가탑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보탑하고 두 개를 이렇게 세운 것이 대체적으로 통일신라 전까지는 한 그 절 앞에 탑을 하나 세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쌍탑, 두 개의 탑을 세우는 이러한 그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석가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탑으로 돌아와 석가탑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 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를 말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현진건의 무영탑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것이다. 실제 역사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다. 통일신라 경덕왕 10년 751년이니까 8세기입니다. 즉 8세기 불국토를 이루려는 염원, 불국토라는 게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제일 그 최상의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천상세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늘에 뭐라 그럴까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그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 이 불국토를 이루려는 것이 통일신라의 염원에 따라 33천을 오른,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늘을 33번 올라가야 이 불국토가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천을 오른 대웅전 앞에 두 탑을 세웠다. 근데 실제 불국사를 가서 보면은요, 계단을 33개를 그 불국사 올라가는데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계단마다 연꽃잎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33장의 그 연꽃을 밟고 올라가면 불국사가 됩니다. 근데 이 33장의 연꽃으로 되어 있는 계단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불국토에 두 탑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를 총 책임진 것은 김대성이다. 법화경이라는 그 불교 그 경전인데요. 여기에 견보타품,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책 속에 한 그 챕터입니다. 견보타품에는 석가는 현재의 부처로 다보불은 과거의 불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상세계에 석가불과 다보불이 같이 있는 이런 것을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석가탑과 다보탑이라고 한다. 석가탑의 높이는 약 10m 40cm 정도이다. 불국사는 여러 차례 붕괴 위험을 겪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1966년 9월 13일 날 도굴꾼에 의해 석가탑이 붕괴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때 탑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다. 그중 금동 사리함 아래에서 묵서지편, 그러니까 이제 붓글씨로 쓴 책입니다. 이것이 발굴되었다. 이것은 문서 꾸러미로 종이들이 떡처럼 엉겨붙어 굳어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기술로는 이것을 복원할 기술이 없었다. 거의 40년이나 걸려 2005년에 와서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팀에 의해 엉킨 종이 뭉치를 정리할 수 있었다. 1997년 복원 과정은 한지를 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를 발로 뜨지 않습니까? 한지를. 근데 그 발의 간격이 약 30mm 정도인데 요 30mm 정도의 그 종이에 나타난 그것을 하나하나 순서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두루마리가 아닌 33편으로 착착 접혀 있는 문서임을 알아냈다. 퍼즐 맞추듯 일일이 맞추어낸 결과 석가탑이 지동에 의해서 고려 정종 2년 1036년 때 해체 복원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이제 지동이라는 것은 지진을 말합니다. 이때 잡목으로 기울어진 탑을 버텨놓았다는 기록과 또다시 정종 4년에는 역시 또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이 그 묵서지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는 경주에 1036년 3일간 6번의 지진이 일어나 많은 가옥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상황을 오늘날 지진 연구자들은 6 내지 7 정도 규모의 강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석가탑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석가탑 2층에서 나온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이는 불국사가 창건된 751년경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초 목판 인쇄본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견이고요. 일본이나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더 오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 서로 해결하고 연구해야 될 이런 과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비 8cm, 전체 길이 620cm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유리구슬, 향료 등이 발굴되었다. 저는 그 다라니경을 전시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물건이 이제 발굴되어서 그 석가탑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도 있고요. 석가탑은 건축학적인 면에서나 불법과 관련된 것에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우선 땅바닥을 내려다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부산에 가서 이 얘기를 한번 했다가 어떤 남자분이 그냥 몇 달을 두고 저를 따라다녀서 혼이 나가지고 제가 석가탑에 이 땅바닥 내려다 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몸서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석가탑은 그냥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석가탑 그 둘레에 있는 땅바닥을 봐야 됩니다. 땅바닥을 보면은 제가 거기 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돌로 만든 8송이의 그 연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팔부보살, 팔부신중 또는 팔정도, 여기에 제가 안 썼는데 팔방금강자, 아주 그 단단한 부처님의 자리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게 없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또 건축학적으로 거랭이 기법이라는 게 사용되는데 이 거랭이 기법을 또는 그랭이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석재 굴곡면에 맞게 기둥의 밑면을 깎고 다듬어 주춧돌의 요철에 따라 기둥이 톱니바퀴처럼 아구가 맞물리도록 하는 우리나라 전통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과 돌 사이를 놓을 때 똑바로 이렇게 딱 깎는 게 아니라 돌 생긴 대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놓는 것이 거랭이 기법이네. 자연적인 그 돌의 모양을 그대로 살리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석가탑 기단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석가탑은 황금 비율이 적용된 탑입니다. 즉 지붕돌과 몸돌의 높이 비율이 황금비에 해당하는데 1층 지붕돌의 높이와 그 몸돌의 비율이 그 1대 1.618, 2층이 1대 1.684, 3층이 1대 1.616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것이 인천대 김효율 교수가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교수 이전에 60년대 연세대 건축가 아주 젊은 교수가 이 탑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걸 해놓은 게 아주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 옥천 오면서 그냥 모든 자료를 싹 다 도서관에 기증을 해버리고 와서 그거를 찾을 수 없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것이 돼서 그런지. 어쨌든 이 석가탑은 지금 지붕돌과 몸돌의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가지 그 비율을 뭐 대각선이라든지 그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건축가 교수는요. 이 뭐 하여튼 굉장히 상세하게 조사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건 또 잊어버려 갖고 이제 수치는 다 뭐 알 수도 없고 어쨌든 황금 비율이 적용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쌓아 올려 그진 것이 아니라 굉장한 그 건축의 미를 생각해서 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원래 그 황금 비율의 건축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건축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냥갑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자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황금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석가탑의 상륜부는 제가 실상사를 말씀드릴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석가탑의 것은 좀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상사의 상륜을 본떠 가지고 1974년에 복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의 전형적인 탑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실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 탑이 도굴되었을 때 괜히 어떤 학자들이 이걸 만져갖고 더 많이 그 붕괴를 시켰대요. 근데 그 우리는 원래 유명한 사람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거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덜 이렇게 그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이 잘못 만져갖고 더 붕괴되었다는 이런 것을 제가 그 직접 관련되었던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석가탑은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나 건축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그 신경을 쓴 그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그럼 우리 정혜 선생님도 하셨고 아니요, 하셨구나. 하셔야 돼요. 지나가셨구나. 우리 정혜 선생님, 예. 정혜 선생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력들을 참 비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끝이 없이 반복되는 그런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현 정치 얘기가 아니고 지난 과거 얘기하고 외국 얘기를
한번 섞어서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은 왕자 시절에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정몽주를 사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국에 필요한 개혁을 반대하고 보수를 주장했기에 그는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혁의 선두주자 정도전은 조선 개국을 설계했고 개국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방원이 왕이 되자 정도전은 방석을 지지함으로써 역적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자기가 역적이라고 죽인 정몽주를 사면 복권합니다. 자기에게도 정몽주와 같은 충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몽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1659년 송시열과 예송에 대해서 많이 우리 알고 있죠. 1차 예송 때는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논쟁으로 시작되어 송시열이 주장한 1년상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674년 2차 예송은 효종 비가 사망하자 현재의 왕인 현종이 1년상을 입어야 되는가 9개월상을 입어야 되는가 이걸 갖고 또 다쳤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은 어처구니가 없죠. 송시열은 계모이기 때문에 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 윤후는 왕실의 도리와 예의는 더 엄격하여 1년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남인 윤후의 주장이 채택되자 서인 정권이 몰락하고 남인이 정권을 잡고 송시열은 유배되고 그 후에 사사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큰 문제가 됩니까? 역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조명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위에 열거한 이야기들은 참 어딘가 씁쓸하고 0.1%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뒷맛이 개운하고 가슴에 닿는 이야기가 하나 해볼까요? 미국의 링컨이 시골 무명의 변호사로 있을 때 스탠턴은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링컨은 같이 사건을 수주한 줄도 모르고 법정에 들어서자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이 링컨을 바라보며 저 따위 시골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법정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무례한 짓과 얕잡아보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링컨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자 스탠턴은 국가적 재난이다 라고 언론에 흘립니다. 링컨은 곧 조각을 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을 임명합니다. 참모들이 재고를 건의하자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떠랴.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참모들은 그래도 당신의 원수가 아니냐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며 기어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얼마 후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쓰러지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스탠턴이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십니다. 라고. 링컨은 원수로 사랑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개운한 생각을 들게 하는 일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어쨌든 이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우니까 이죠. 지금 전쟁이 요즘 시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더불어 확전돼 가지고 제게 세계 제 3차 대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정치가 그만큼 또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하영 선생님의 글이 더 깊이 있게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재원 선생님 한번 쓴 거 하셨나요? 이미 했군요. 첫 번에 시작할 벌써 때 다 했습니다. 하셨군요. 예. 신청곡은 하셨나요? 예, 신청곡 비나리 비나리. 음악 예. 비나리 신청했습니다. 예. 저는 송가인의 아사달. 대동강 편지를 신청했습니다. 대동강 편지. 좋네요. 다 노래 다 의미 있는 노래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좀 더 초여름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더워지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됐는데 좀 잘 돼서 이전에 가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팎 이제 국내 정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내년 또 지방선거라서 내년 6월이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군수, 군의원, 도의원, 도지사, 교육감까지 이게 다 뽑게 되는데 우리도 1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각 후보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도 옥천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같이 모아서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렇게 진짜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고 여러 개 진짜 그러더라고 사람도 죽고 이 중동은 정말 화약고처럼 계속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미국까지 끼어들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다 이게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해도 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건설 단가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고 밀이나 이런 식량도 영향을 미쳐서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재앙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대표님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걸 어떤 마음으로 이 세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새 대통령을 모시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시기에 또 바깥에서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좀 제발 여기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 합심해서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바람은 뭐 저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을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막아야 될까요? 제가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윤창수 선생님도 한번 네, 저는 저 오랜만에 또 좀 대표님께 좀 저 청하는데 예. 제가 맨날 이제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제 글이나 이런 거에 조금 고쳐야 될 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 얘기한 대로 윤창수 선생님의 글은 되게 훌륭한데 이제 전문성과 대중성 이게 늘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너무 이제 영화도 그렇잖아요. 예술 영화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감독의 그런 예술하면 대중적이지가 못해가지고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성은 뭐
빼어놓을 수 없는데 그 대중성을 어떻게 많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소구력을 갖느냐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우리 지역신문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전국 뉴스를 이게 그냥 하면 다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옥천식으로 옥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타겟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독자들한테 이 탑의 의미가 옥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읽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 할 때도 이 마케팅의 대상 타겟이 누구일까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데 되게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읽을 수 있을까? 읽을까? 읽고 싶어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 글에 매몰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타협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계속 밀어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좀 퐁당퐁당처럼 글의 주제를 조금씩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고 또 탑이라는 의미를 풀어낼 때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도 하지만 또 딱딱하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야기를 어떻게 가미를 시켜서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강의를 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 쭉 나열하면은 사실 이 졸거나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머나 위트도 이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집중도를 높이면서 그 듣는 동안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의 요인에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의 요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을 발행하고 신문은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돈은 내고 구독을 하는 건데 이 월 10,000원을 내고 볼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은 바로 끊거든요, 신문을.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끊기 쉬운 게 우유하고 신문입니다. 근데 우유를 안 먹으면 바로 이게 상하니까 바로 끊잖아요. 신문도 안 보는데 계속 싸요. 그럼 바로 끊어요. 이게 신문 봉투를 뜯어보고 신문을 펼쳐보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나는 과정이거든요. 우편물도 계속 배달됐다고 해서 뜯어보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뜯어봐서 페이지를 펼칠 때 나한테 유익한 것들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한 콘텐츠라 두 콘텐츠라도 있으면 그 내가 구독하는 이게 되는데 볼 거 없어. 또 봤는데 볼 거 없어. 그럼 바로 끊습니다. 구독료를 냈는데 뭐 작품들을 계속 봤는데 볼 게 없어. 그럼 바로 매달 돈 나가는 거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끊는데 어떤 콘텐츠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선택한 아이템을 어떻게 재미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좋은 영화든 좋은 글이든 이게 한번 읽고서 되게 뭔가 꽉 찬 느낌이야. 나한테 뭔가 새로운 성찰하거나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 하면은 그 시간이 아깝진 않거든요. 근데 짧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이게 도파민 범벅이라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이게 이것만 이렇게 하면은 거의 1시간 2시간을 훌쩍 가는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의미보다는 재미만을 되게 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되게 재밌긴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이것도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의미와 재미를 어떻게 버무려서 재밌게 들었는데 내가 나한테 느끼는 것도 많아. 이런 남는 게 있어. 그리고 좋은 것들은 또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하려고. 좋은 구절은 이렇게 메모하고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구절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내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읽는 거라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나라는 필터로 거친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유재월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살아나고 우리 윤창숙 선생님이라는 캐릭터가 살아나고 정호영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개성 있는 글쓰기를 다 스타일이 있어요. 글쓰기마다 그 스타일을 잘 개발해서 나만의 글쓰기를 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한다고 많이 한다고 글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한 것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잘 아는 사람 교수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이야기꾼은 또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름의 스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지호 PD님 뭐 하실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방송을 제가 마이크에 직접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좀 비슷한 결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글을 잘 쓰는 거랑 말을 잘하는 거.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방송을 잘 만드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직 옥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은비수다방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된 오늘도 은비수다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리액션을 이게 잘하면 이게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할 때 이게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잘 들어주면 취재를 되게 적당하게 질문하고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잘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힐링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두 눈을 다 부릅뜨고 이게 쫑긋 세우면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처음 만났지만 잘 들어줘서 막 더 얘기하고 싶고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약간의 응어리 같은 게 이게 다 가슴팍에 다 하나씩은 있는데 이것들을 진짜 내밀한 응어리는 이게 끄집어내지 못해서 이게 나중에 진짜 암 같은 걸로 날 수도 있고 속병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가족한테도 가족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주고 진짜 진심 어리게 진정한 눈빛으로 대화를 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고 싶어져요. 복인회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되게 한결 가벼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 경청하는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적당히 잘 질문하는 거 맥을 딱 집어서 잘 이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담사 자격증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눈 맞추고 공감해주고 리액션만 해도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잘 들었는데 그걸 또 잘 써주기까지 해. 그러면 감동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기자들 중에도 이제 취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재를 잘하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막 그 사람한테 홀리게 되게 만드는데 우리 기자들은 취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도 잘 써야 되거든요.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야, 내 뭐 의중으로 어떻게 나는 말을 잘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내 의중을 잘 알아주는구나.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이야기를 전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관계망이만 혼자서 사실 산속에서 살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이제 사람들인데 이제 싫은 사람도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와의 이 사람은 요만큼만 같이 해야지 더 같이 하다가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지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적절한 거리로 조율하는 거. 이게 조율이 실패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굉장히 이 가족 간에도 서로를 갉아먹고 서로를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닌데
이야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죠. 되게 그리고 누군가는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가족이어야 되고 둥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가족은 더 시끄러운 데가 되게 많잖아요. 집에 가면 너무 힘들고 이 쉼터가 아유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 3명이 왜 그래? 동반 무용하는 학생들인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그죠? 딱히 단정짓기 어렵겠지만 부모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더라도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사회에 부모 말고도 이게 좋은 형, 누나, 언니나 삼촌, 이모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얘기할 관계들이 다양해지면 조금 더 나한테 심리적 지지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지대가 하나둘씩 무너지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마냥 좀 야박하잖아요. 이 경쟁으로만 특히 청소년 청년기에 예민한 시기에 이 비교를 많이 하거나 또 경쟁을 칭의를 줘가지고 어디 가야 뭐 대단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1등하면 다 해줄게 이런 말들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엘리트주의가 각인이 된 거거든요. 야 1등하면 뭐든지 다 해도 되는구나. 뭘 다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광고에도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금지된 광고인데 1등만 기억하는 사회 뭐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든가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타는 차가 이런 광고들이 사실 이게 경쟁을 부추기게 이게, 되죠. 이게 그렇죠. 차별하고 이 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라디오에 나오는데요. 주택 관련한 일을 하는 분인데 네. 요새 젊은이한데 어디 살아요? 이거는 큰 신뢰래요. 그렇죠.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근데 예, 부모들 중에 강남 대치동에 예. 다녀야지. 그래서 이 주소를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서울 같은 데는 학원을 다니더라도 이제 강남 학원을 다니면서 어디 사느냐가 또 중요하니까 대치동에 사느냐. 그래서 일부러 주소를 이전하면서 이제 약간 부유층에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그런 문화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미디어나 교육이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우리한테 스며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사람들한테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미디어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꼴등해도 괜찮아. 살 수 있어. 이게 막 진짜 꼴찌하면 너 어떻게 살래 세상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다양한 재능을 좀 발견해주고 재능이 없더라도 보듬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안전망이란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디 학교 못 들어가면 창피해가지고 말도 부모님 세대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아들이 자식이 어디 갔다 하면 되게 서울대 가서 막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어디 뭘 대학도 못 갔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문화들이 사실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확대지에서는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 이걸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기 우주 하나리요 지게조 땅 생길 제국 태민한 봄연자 시와 연풍 돌아들고 이시 안양 등극시 삼각산기 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엔 육조로다. 오영문 하각산에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왕십리 정룡이요 동고만리 백호로다. 종남산한 산되고 과천관한
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금하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데 자일은 사바세계 남섬은 다 부주로다 해공은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일년도에 없을 소냐일년 백을 풀고 가자. 정월에 드는 액은 2월 영등 막아내고 2월에 드는 액은 3월이라 삼진날 연자초리로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액은 갑인 4월 조파일날 성가열의 부처님의 관등불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액은 5월이라 단오명절 노기 홍상비인들이 오락가락 추천하던 그네줄로 막아내고 성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액은 7월이라 칠석일날 견우직녀 상봉일이요 오작교 다리 노통같이 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액은 8월이라 한가윈나 오려송편을 많이 빚어서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던 쟁반국으로 막아내고 많이 빚어서 이웃새님 모셔다가 사당 차례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액은 10월에 상달이라 좋고 좋은 날 가리어서 오사식으로 막아내고 10월에 드는 액은 동짓달 동짓날 동지팥죽정이 수업 금상에 보인 마마 양손에 푹 파들고 중문 대문 드나들며 이리저리 꺼트리니 오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팥죽 뒤집어 쓰고 애 뜨겁다 잘 나간다 동짓달 드는 액은 섣달에 드는 날이요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섣달에 드는 액은 내년 정월 열나흘날 오곡밥 청이지요 백지 한 잔에 둘둘 말아 막걸리 한 잔 윗짓 쳐서 원강 전리로 소멸하니 건국언명이 대가주 응반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과 뜻과 잡순 대로 소원 삼지 바로니라. 사실지라도 누려서 사례만 40소 사나 이 나라 이 땅 지키는 조상님 그저 1년 365일 내돌아갈지라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 열어 주옵시고 온갖 재난 액살은 다 비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을
맘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천만 축원 만만 발언으로 비옵니다. 열이열 사랑만 다시 솟아나. 여기에 계신다고 님을 나 만날 수 있다기에 천리 먼 길도 님 그리며 나 여기 왔는데 아사달 님을 나 언제쯤 만날까. 희나이다 저 연못에 희영청 달아. 희나이다 임시연한 보소서. 아사달 님을 나 언제쯤 만날까. 희나이다 저 연못에 희영청 달아. 희나이다 임시연한 보소서. 님이시여 비추소서 답그림자 저 연못에 아사달님 계신 곳을. 희나이다 저 연못에 희영청 달아. 희나이다 임시연한 보소서. 임시연한 보소서. 태동강아 내가 왔다. 흘밀 때야 내가 왔다.
긴 세월을 묻어놓고 지금은 낯설은 나그네 되어 700리 고향길을 찾아왔다고 못 본 채 안에 못 본 채 안에 반겨주려마 대동강아 내가 왔다 부평로야 내가 왔다 주소 없는 겉봉투에 너의 얼굴 그리다가 눈몰아치던 밤 달도 없던 밤 울면서 떠난 길을 돌아왔다고 못 본 채 안에 못 본 채 안에 반겨